예, 앞서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제 바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이제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사고 조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사고 조사를 보냈을 때 의료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보험회사 검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료 자문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고 조사를 보낸다고 하면은 이 해당 보험금 의료 자문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은 보험금이 나오는 게 순탄치는 않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를 보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을 위해서 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제도적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뭐 가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손해사정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는 제도를 손해사정제도 1978년도에 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취지가 지금 계속 왜곡되어 왔던 거죠. 그죠? 보험회사한테 돈 받는 손해사정자가 당연히 그쪽을 팔이 기울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료 자문도 마찬가지고 사고 조사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이 보험이라는 게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사기적인 부분이 당연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이나 이제 그 사고 조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악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개인 보험에서는 의료 자문을 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장애가 맞느냐 아니면 뭐 이게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해당 질병 분류 기호가 맞느냐 즉 그 진단이 적정하게 떨어졌느냐 뭐 이렇게 될 거고 보통 이제 사망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해냐 질병이냐 즉 이 사람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자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례나 뭐 이런 거는 있을까요? 뭐 같은 사례,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환자를 관찰하지 않은 그 자문의가 장애가 없다고 소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이제 다툼이 생긴 거고 그럼 절차대로 제3병원 이제 협의하에 결정을 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랑 같이 실제로 보험회사랑 협의한 대학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해당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그 직전에 자문서를 발급해주는 의사더라고요.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그전에는 의료기관을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자문해준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같이. 근데 의사는 그때 당시에 환자를 또 보니까 진짜로 관절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장애 맞네 라고 해서 이제 장애를 인정하는 그 진단서를 새로 발급해줬어요. 뭐 그러한 사례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지급 처리해야 돼.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자문한 의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이 자문을 했고 그 의사가 당사자였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는 지인 손해상사를 통해서 그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그분이 뭐 보험회사 쪽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도착해서. 근데 이제 그 어느 보험사에 어느 위탁업체에 주로 자문을 넣는 자문서를 써주는 의사다. 그래서 내가 해당 그 위탁 손해상사 같이 왔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문서 의사 맞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제3자 의료기관 뭐 그거가 이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게 이제 뭐 명확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나는 게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신경이 끊어졌을 때는 그 신경이 회복이 될 수 없잖아요. 뭐
이거와 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사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학적인 상식에서는 신경이 아예 절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봉합을 해도 그 신경이 살아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 해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했는데 그 신경이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의료자문을 갖고 와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되었다도 아니고 된다. 네, 앞으로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장애가 아니라 이거 본인이 와서 고쳐보라 하시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례를 지금 보험회사와 그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얘기 잠깐 나눈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라는 거는 개인 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뭐 배상책임 보험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뭐 피해 보상금,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이제 받는 그렇죠. 건데 이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것들을 의료자문을 시행을 할까요? 대표적인 게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장애가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치면 그거를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네. 그럼 결국에는 후유장애 진단서라든가 네네네. 그런 관련 입증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서는 당연히 이제 제출이 되어야 되고, 네. 근데 결국에는 똑같이 가요,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하면은 보험회사는 또 의료자문, 의례적으로 시행을 하고 다툼이 생기면 제3의료기관, 뭐 동시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동시감정 가고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그러면 있죠. 좀 지역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의료자문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은 개인 보험에서는 회복 가능성을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장애 지급률이 적정한가 보통 네.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네.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 가능성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왜 물어볼까요? 그 회복 가능성에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예. 장애 기간이에요. 예, 예. 뭐 연구장애가 남았는데 이거 그 20살이다 네. 하면은 정년 65세까지 그 장애 기간에 대해서 그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45년 동안 그렇죠. 뭐 한 달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데 네. 이 사람이 50%의 장애가 남는다.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은 50%의 장애가 남는다면 한 달에 50이면 600만 그렇죠. 원인가? 그렇죠. 600만 원에서 단순 계산했을 때는 45년을 곱하면은 2억 그렇죠. 5천 뭐 3억 정도 될 텐데 네. 이게 기간이 줄어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줄 수 그렇죠. 있는 가령 뭐 한시 네. 5년, 3년이라고 하면 네. 그 금액이 거의 한 20% 이상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한 그 장애 지급률에 그러니까 뭐 개인 보험에서는 장애 지급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네. 손해배상에서는 장애 지급률이 아니라 노동 능력 상실률을 네, 그렇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50% 장애라는 게 음. 50%가 아니고 뭐 10%다. 뭐 이렇게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료 자문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한두 가지의 사례만 얘기는 드렸지만 뭐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PD 수첩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 생명보험협회인가? 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극히 일부 사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거죠. 본인들이 보험회사를 대변을 해도 다 알고 있으면서 네네.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인가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청구 건수는 10,000건인데 그 중에 의료자문 간 거는 100건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라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청구 건이 10,000건이라고 했을 때는 한 80% 정도는 그냥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하는 뭐 만원짜리, 자문이 필요 없는 10만원짜리 거죠. 뭐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10,000분의 100이니까 극히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일단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이정훈 선사랑 한번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그 의료자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것인데 그랬을 때 이런 의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의무 기록을 아무데나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환자에게 의료 자문을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세요라는 동의서를 작성을 할 텐데 네. 좀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사진을 띄워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환자에게는 그
그 환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의료자문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동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당 병원이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 가서 의료자문을 받아와가지고 보험회사가 본고를 못 주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환자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원본을 줬는데 그 원문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작성한 강남의 무슨 대학병원이라고 적은 데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면서 그 옆에다가 지정병원 없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형사 고소 쪽으로 이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뭐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찾자라고 왔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었나요? 야,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위탁업체가 거의 네. 위탁업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보험회사 하소인으로 일을 해야 되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서베이 위탁업체에 잠깐 있었는데 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한 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했나? 나도 그때 그 위탁업체 사장님하고 그 실무자 네, 전문가 그분이 네, 그분한테 좀 내가 좀 따끔한 얘기는 했지만 좀 많이 너무했죠. 진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이름도 다 오픈을 해서 어느 보험회사인지까지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수사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그들이 잘못해서 왔단 말이죠. 그렇죠. 변조를 한 거는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런 의료 자문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결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좀 황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좀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제도가 개선이 될 여지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뭐 몇 년 전부터 국회에 그 의료자문 실명제, 네네. 의사 병원 의료기관을 이제 공개하는 실명제에 대한 법안이 저기 발의된 걸로 기억하는데 네. 불발됐어요. 폐기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도 반대했지만 소비자 측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을 공식화시킨다. 네네. 공식화시킨다. 참고로 의료 자문 제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제도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그러니까 약관에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무시죠. 제도라는 말 쓰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세뇌가 됐어. 이건 제도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거지 제도가 아니야. 규범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제도화를 시켜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네네. 그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의견 때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을 손을 보겠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진짜 의료자문이라는 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뭐 민주당인가 그쪽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이정원 선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막 약간 좀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뭐 이분이 지금 석사까지는 완료를 하셨죠. 법학 석사를. 네. 그리고 박사는 지금 수료. 네, 수료했고. 수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도 나왔고 이정원 선사님도 나왔고 저희 채널에는 석사 이상만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근데 여기 채널은 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석사는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저도 빨리 석사를 따야 되나 뭐 근데 저는 이런 이제 뭐 좋으신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의료 자문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정답 이런 거는 정답이나 뭐 문제점 해결 이런 거는 알려드리지는 못하긴 했는데 뭐 이런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이런 문제는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게 의료자문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정도만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오셨는데요. 뭐 앞으로도 뭐 간혹 간혹 시간 제가 되시면은, 나오겠습니다. 네, 네. 뭐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 의료자문 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를 빼야 됩니다.
의료 자문이고 네. 보험회사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가 분명히 속으려고 그 환자들을 속이려고 만든 자기들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의 강요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항상 전문가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동의를 할지 말지 네. 결정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의료자문 취지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기치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거의 삭감이나 부지급 수단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금감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만 더 얘기해. 네. 뭐 마음대로 그래요. 현재 그 독립 위탁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사정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보면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결정해야 되는지 나와요. 네. 의료 자문이라든가 소견서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소비자하고 보험회사 그 싸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지 할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자문이라든가 자기 아는 의사라든가 그쪽에 네. 다 그쪽에 일을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사정을 안 하면 손해사정 안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해사정 할 것 같으면 손해사정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정신 차리고 본업에 충실합시다. 알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